자, 지금부터는 두 분의 변호사를 모시고 검찰과 관련된 두 가지 문제가 제기가 됐죠. 한 가지는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이고요. 또 한 가지는 간밤에 불거졌던 이재명 후보 표적 수사 의혹 사건인데 이걸 좀 진단을 해보는 시간 짧게라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에 유튜브 연장 방송 사법 논담을 꾸며주시는 두 분 변호사 박지훈 변호사와 천하람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남 순천에서 올라온 천하람입니다. 네, 오늘 본방에서는 시간이 한 10분밖에 없기 때문에 네. 짧게 좀 진단을 하고 유튜브 연장 방송에서 좀 더 길게 자세히 좀 진단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본방에서는 좀 이 점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고발사주 의혹 사건, 네. 그다음에 표적수사 의혹 사건. 일단 뭐 현재로서는 사실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아무튼 검찰과 관련돼서 이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심각한 일탈로 볼 수밖에 없는 이런 게 지금 불거졌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죠. 뭐 표적 수사는 이제껏 비슷한 사건들이 꽤 있었죠. 이른바 뭐 한명숙 모의 하기는 안 됐지만 예. 뭐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저희 법조계에서도 그럴 것 같다. 뭐 별건 수사가 다 위법하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뭐 그게 법을 위반하지 않는 이상은. 네. 근데 이제 고발 사주 부분은 좀 충격적이. 저도 그거는 처음 들어보거든요. 네. 특히 그걸 같이 뭐 국기문란이라고 표현하고 선거 개입 표현하는데 그걸 떠나가지고 음흠. 뭐 장난치는 말이 되는 게 말이 안 나와요 사실은. 이게 맞다면 네. 지금 확인은 안 되고 있지만 자기들이 필요하니까 고소장 고발장을 만들어서 고소 고발 좀 해주세요 처벌해 줄게요라고 혼자서 다 하는 거잖아요. 예. 그 부분은 뭐 어떤 식으로도 이해가 안 됩니다. 천하람 변호사는 네, 맞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표적 수사라는 게 우리 검찰이 옛날에 보면 내가 누구 옷을 벗겼다, 뭐 고위직을 잡았다 이런 게 약간 훈장처럼 그런 뭐 관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든 야든 고위직 공무원들에 대한 표적 수사가 어느 정도 있었던 기획 수사 같은 게 있었던 거는 뭐 있었죠. 쉽게 뭐. 이제 거물을 그렇죠. 잡을 거물을 수- 잡겠다. 내가 검사하면서 거물 한 명 잡았다. 아, 뭐 그건 이런. 얘기하거든요. 네, 그런 식의 표적 수사들은 어느 정도 있어 왔다라고 할 수 있는데. 아, 그렇게 봐야 됩니까? 네네. 예. 근데 지금 보면 저는 사실 국민의힘 소속이기 때문에 네. 처음에 이 의혹 뭐 고소장을 작성해 전달했다라는 의혹이 터졌을 때 당내에서도 다들 못 믿겠다는 분위기였거든요. 아니 이게 상상을 넘어서는 행위다. 그렇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뭐 친한 검사가 있으면 어느 정도 소스를 받는다든지 그건 뭐 뭐. 예를 들면 어느 정도 제보 이런 게 소식이 있다더라 해서 술자리에서 뭐 그런 거에 있을 수 있지만 네. 검찰에서 아니 뭐 그 사람들도 바쁠 텐데 고소장을 다 써가지고 준다? 보통은 어느 정도 소스만 줘도 뭐 사실 쓰는 거야 누가 써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이거를 작성까지 해가지고 친절하게 전달을 해준다 이런 거는 국민의힘 당내에서도 야 이거는 이런 일은 없는데라고 하는 반응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네. 제가 보더라도 이거는 좀 굉장히 사실이라면 예. 매우 충격적인 일인 건 맞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두 분이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방점을 찍어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뭐 이런 뭐 정치적인 맥락은 빼고 사법적으로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법에 어떻게 저촉이 되는 겁니까? 근데 생각보다는 법에 저촉되는 거는 좀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오히려. 그러니까 일단 제가 고발장 내용을 쭉 다 봤는데 예. 공무상 비밀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언론에 대부분 공개되어 있는 내용들이었고 그러다 보면 이제 실명 판결문을 외부로 유출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됩니다. 네. 근데 공무상 비밀 누설은 현재 단계에서는 된다라고 단정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될 수 있는 게 직권남용 같은 건데 네. 직권남용은 우리 법이 특이한 게 형식적으로 그 사람의 원래 직무 범위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 권한이 있어야 네, 된다. 권한이 있어야 된다. 이제 권한이 있는 거를 남용했을 때 직권 남용이 되는 건데 검사의 직무 범위에 무슨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고발장을 써주는 거, 고발 사주하는 거는 직무 범위가 아닌 게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역설적으로 맞아요. 너무 말도 안 되는 짓이라고 하면 안 되죠. 너무 말도 안 되는 행태이기 때문에 직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최근에 판사 있었죠. 그 헌법에는 위반되지만 법률에 위반되지 않아서 아, 문제가 예. 됐던 사건. 사법농단 사건 그 관련해서. 사건하고 유사합니다. 뭐 어. 말도 안 되기 때문에 이건 법률에 규정도 안 했어요. 누가 이거 할 거라고 생각? 말도 안 되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정말 얘기이기 실제라면. 때문에 그렇죠. 기소하는 공권력의 주체가 기소해달라고 고발장을 고소장을 쓴다고요? 예.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법에도 필요 없는 내용인데 어쨌든 간에 굳이 건다면 직권남용, 비밀누설, 뭐 개인정보보호법인데 네. 저도 지금 봤을 때는 공무상 비밀누설하고 음. 개인정보보호법 정도가 문제될 여지가 있고 그게
정말 중하게 처벌될 범죄는 아닙니다. 네. 근데 이제 저 계속 얘기하지만 국기문란 행위가 더 중요한 것이다. 예. 사법적 그 부분보다는 예.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 김웅 의원의 죄책이 죄가 혹시나 뭐가 될까도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데 네. 저도 김웅 의원 좀 약간 이게 너무 방어적으로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를 해서 예. 법률적인 책임이 좀 걱정되는 건가. 네. 그래서 저도 김웅 의원의 책임도 열심히 생각해봤거든요. 나름대로. 예. 없어요, 거의.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김웅 의원 본인은 뭐 이래서 내가 설령 전달을 했다 손 치더라도 그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명 판결문을 받아다가 줬다 하더라도 그냥 전달받은 사람은 그 사람 그 자체가 개인정보 처리자라고 하기도 어렵고 예. 그런 면에서는 이거 사실 법률적으로 문제될 부분은 아닌데 이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뜨거운 이슈인데 자꾸 법률적인 책임을 염두에 두고 발언을 너무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근데 네, 예를 들어서 그 좀 검찰청 비판이 있습니다. 법이나 그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검사 직무 규정이나 네. 그러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준해서 본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컨대 손 검사가 그걸 했다 그러면 네. 그 위반이 될 여지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거는 형사처벌적 부분이고 징계는 당연히 받아야 될 부분이죠. 아, 그 이건 부분에서. 사실이면 무조건 파면해야죠. 네. 파면 사면. 무조건 큰 파면해야 되는 문제죠,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네.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하는 거는 우리 형벌 체계에서 네. 이런 짓을 할 걸 아무도 생각 못했기 때문에 법에 만들지도 못해 놓은 거예요. 처벌을 하기가 어려운데 생각보다 어렵다는 이제 거죠. 직무 내에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또 한 번 여기서 그 국민 상식과 법리 간의 간극을 또 한 번 확인하게 되는 거네요. 네, 이런 짓 할 거라고 입법자들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표적 수사 의혹 사건 같은 경우도 아까 이제 한명숙 모해이증 교사 사건하고 겹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서 일단 위증은 법정에 나가서 해야 위증이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이준석 전 대표가 그러면 검사의 압박에 못 이겨서 그러니까 거짓 진술을 했다 하더라도 그럼 그건 위증이 안 되는 그렇죠. 겁니까? 한명숙 사건도 우리 가만 보면 다른 범죄가 아닙니다. 위증을 시킨 거, 모해 위증 교사 사건으로 그렇죠. 이 형벌 체계는 거기 가버리거든요. 예. 이 사건은 그 가기 전 단계에서 이 사람이 안 들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해 위증 교사죄도 성립이 안 된다. 되죠. 마찬가지로 설령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도 형벌 체계에서는 처벌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네. 그 좀 저도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검찰이든 경찰이든 수사기관에 대해서 허위 진술을 하는 거는 대부분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허위 고소를 하는 경우에만 무고가 되고요. 그렇죠. 진술하는 과정에서 뭐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더라도 범죄가 안 되는데 이건 우리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그건 있는 진짜 좀 부분입니다. 법적 허점 아닌가요? 그렇게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보면 음. FBI 요원, 그러니까 몇몇 요원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범죄를 다루는 네. 수사기관에 대한 예. 거짓 말을 하는 경우는 그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들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물론 모든 수사기관한테 그렇게 하는 거는 좀 무리일지 네. 몰라도 한번 예컨대 뭐 공수처 검사에게 거짓말을 하는 경우는 우리가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이라고 해도 처벌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는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사기관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한 두 가지 정도가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말했던 위증시키거나 예. 아니면 때리거나 우리 독직 폭행 얘기하잖아요. 독직 폭행. 예, 그런 거 그리고 직권남용 이 부분 정도인데 지금 이 정도로 애매하게 이게 지금 언급도 안 해요. 이름 언급 안 하면서 그냥 SNS 좋아하고 축구 좋아하는 사람 계속 그러면서 애매하게 얘기하면서 사람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부분은 도덕적으로 뭐 하여튼 뭐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지금 법적으로 처벌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다 보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설령 사실로 밝혀진다 하더라도 뭐 비록 적절하지는 않았다고 볼 수도 있지 모르겠으나 관행이었고 법률에 저촉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까? 뭐 근데 저는 될 수가 뭐 있을 것 같아요. 협박죄 같은 것들 한번 우리가 근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협박죄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저는 그건 공감합니다. 뭐 당연하죠. 뭔가 네. 될 수만 있으면 네, 그리고 뭐 그래야 예컨대 되는데. 이거는 그것보다도 징계 같은 거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솔직히 내부에서. 근데 내부 자정작용이 잠깐만 필요한 그러니까 부분이죠. 위력을 동원해서 강요를 그러니까 그 진술을 강요죄가 성립이 안 됩니까? 폭행 협박을 이용해서 의무 없는 일 시키거나 강요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협박 폭행이라고 볼 수 있을지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뭐 가족 뭐 형 그렇죠. 저는 엄마 뭐 충분히 될수 하면서 있을 수 있다고 봐요. 협박 가지고 하면서 불이익이 될 수 있다고 그러니까 협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굳이 한다면 이제 그런 걸 이제 걸 수 있다는 거예요. 굳이 한다면. 근데 문제는 이제 그것도 이제 그 협박을 하더라도 그 협박이 그걸 실현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관건으로 알고 네, 있는데 해악이 검사라고 한다면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아닌가요? 굳이 이제 건다면 이제 그런 우리 현행 법규에 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일단 좀 뭔가 1차 이제 이야기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사법적 측면, 네. 법률적 측면만 좀 일단 짚어봤는데 좀 약간 한계가 있다. 네. 두 분의 진단은 좀 이런 걸로 정리를 하고 일단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 두 분은 좀 가지 마시고 유튜브 연장 방송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이야기는 여기서 일단 접겠습니다.